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또 재정 운용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했는데 이번 이제 3차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 그리고 민간 부문의 우리 기업들,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경제가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추경 편성이나 또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노동계의 협조가 큰 힘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지원 지지 속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꼭 성과를 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부처의 진용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점검 TF를 이제는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 TF로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부총리께서 TF를 맡아서 필요한 경우에 민간과 충분히 협의하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을 발굴해서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그 정책을 집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 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서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기후 변화에 맞춰서 재생 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또 AI 중심의 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에 경제 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배임죄가 남용이 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주주와 또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되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자원과 기회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 때문에 특정 기업 또는 수도권과 같은 특정 지역에 모든 자원을 올인하는 그런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사실 그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표현되는 지역 불균형 상황은 수도권의 과밀과 또는 뭐라 그럴까요? 폭발, 그 다음에 지방의 소멸, 이 두 가지로 대한민국의 상황이 압축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이제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또 그 중에서도 인구 소멸 지역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내고, 또 그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을 하고, 대중소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기본적인 방향, 또 새로운 영역들에 대한 좋은 정책들을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후 안건 보고 및 토론이 네,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함께 들으셨습니다. 공직자와 민간기업 또 국민의 참여 덕분에 우리 경제가 조금이나마 안정이 됐다.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번 회의 관련해서 추가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열대야가 7월 한 달 동안 21일 나타나면서 1994년과 나란히 역대 가장 많은 해로 기록됐습니다. 중복인 오늘도 영남 동해안의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되는 등 강한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밤마다 무척 덥더니 서울의 7월 열대야 일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7월 1일부터 29일까지 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21일로 역대 최고였던 1994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대야가 자주 발생한 건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머무르면서 열기가 계속 쌓였고 남풍과 동풍이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서울 등 서쪽 지역의 기온이 더욱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열대야가 오늘 밤 사이에도 나타난다면 1994년과의 타이를 깨고 단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네, 중복인 오늘도 무척 더운데 이 폭염 경보로 격상된 곳이 어디입니까? 네,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부산과 울산 등 영남 동해안과 제주 북부의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지대인 태백마저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제주 산간과 추자도를 빼고는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폭염의 주된 원인은 대기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과 중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태풍의 북상으로 기압계가 변화하면서 티베트 고기압의 일부가 분리돼 우리나라는 잠시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 맑은 하늘에 강한 햇볕, 뜨거운 남풍이 유입되면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경기 파주 탄현면은 35.7도까지 올랐고 오산 오산동은 35.4도, 서울도 33.5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온은 점차 더 올라 한낮에 대전은 37도까지 치솟겠고 서울과 대구는 36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5도를 웃돌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주말과 다음 주 초까지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는 만큼 햇볕이 강한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양산을 쓰거나 물과 그늘을 자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이처럼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 노동 현장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안전의 최전선에서 연일 고군분투하는 소방대원들 역시 폭염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오늘 소방대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어떤 현장에 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경기 포천시 군내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배 기자 지금 어떤 현장에 나가 있습니까? 네, 이곳은 지금 조금 전까지 벌집을 제거하던 현장입니다. 조금 전 오전 10시 40분쯤 포천소방서로 주택에 벌집이 있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도 이곳으로 곧바로 따라왔는데요. 대략 10여 분 만에 소방대원들은 이곳 천장 밑에 달려있던 사람 얼굴만한 벌집을 제거했습니다. 벌집 제거에 앞서 소방대원은 하얀색의 벌집 제거 보호복을 착용했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복이 온몸을 빈틈없이 감싼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입기도 힘들 정도라 여러 명이 입고 벗는 걸 도와줘야 했습니다. 벌집 제거에 참여했던 소방대원은 벌에 쏘여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복의 재질이 두껍다 보니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날 만큼 덥다고 설명했는데요. 머리에 쓴 헬멧 보호구 역시 약간의 숨구멍을 제외하면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더운 여름에는 금세 습기가 찬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활동을 마친 뒤 보호복을 벗은 대원의 온몸이 땀으로 젖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보호복을 벗은 대원은 30도가 넘는 지금 날씨가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설명하면서도 안전하게 벌집을 제거해 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현장에서 무더위 속 소방대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포천시 군내면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네, 오늘은 삼복더위가 정점에 달한다는 중복입니다. 피서지로 떠나지 못한 시민들이 도심 속 물놀이장으로 몰렸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지아 기자. 네, 전북 완주 한국전기안전공사 물놀이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는데 지금 물놀이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곳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바로 이렇게 도심의 물놀이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인데요. 개장 전부터 돗자리를 펴고 일찌감치 자리를 맞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삼복더위의 정점, 중복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흐르는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도심 속 물놀이장의 인기도 뜨겁습니다. 이곳에는 워터슬라이드 4개와 페달보트 등이 마련됐습니다. 역류와 유아 등 나이별로 이용할 수 있는 풀장, 분수터널, 낚시 체험장 등도 인기인데요. 더위를 피해 온 가족이 머무를 수 있는 도심 속 휴양지에 아이들과 부모님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아빠랑 물장구 치고 놀고 수영하면서 공놀이하고 술래잡기 하는 게 재밌었어요. 시원해요. 한국전기안전공사 1층에 마련된 물놀이장에는 개장 첫날인 어제 8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찾았습니다. 물놀이장은 내일까지 열리는데요. 오늘도 수박 빨리 먹기, 림보 게임, 경품 추천, 댄스 대회가 틈틈이 열릴 계획입니다. 또 현장에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안전요원 30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네, 그리고 전북 지역에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을 텐데 폭염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도심 속 물놀이장이 인기를 끄는 이유도 바로 이 폭염 때문입니다. 전북 전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전북의 낮 기온은 최고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 전북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지난 7일 진안에서 산행에 나섰다가 숨진 50대 등을 포함해 153명으로 늘었습니다. 열탈진이나 열사병처럼 야외 작업 중 쓰러져 숨지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야외 근로자, 고령 농업인, 복지 취약계층이 특히 폭염에 더 취약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일 숨막히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면서 즐거운 피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북 완주에서 YTN 윤지아입니다. 삼복더위 속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반기성 YTN 재난위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복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 얼마나 더운 겁니까? 자, 오늘도 전국이 폭염으로 정말 끌 것 같은데요. 현재 제주 한라산을 제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죠. 오늘날 서울의 낮 기온은 36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이어지는데요. 초복이었던 지난 20일보다 낮 기온이 5도가량 높고요. 평년 오늘 최고 기온보다도 5.5도 높은 기온입니다. 한낮에 전주가 37도, 대전은 38도까지 치솟는 등 오늘도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심한 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토요일까지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가 예상되고 열대야도 당분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간다는데 그렇다면 체감 온도는 더 높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낮은 습도가 약간 낮은 형태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한 36도, 35도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데요. 자, 그런데 이번 여름이 유독 더운 것 같은데 7월 평균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어제 올여름 폭염과 열대 현황을 발표를 했죠. 여름이 시작하는 6월 1일부터 어제, 그러니까 7월 28일까지의 통계인데요. 폭염 일수는 14.2일로 역대 3위, 일최고 평균 기온은 29.9도로 역대 1위, 일평균 기온 평균은 24.9도로 역대 1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기온과 일평균 기온만 본다면 역대 1위가 되고 폭염 일수는 3위니까 그 중간으로 한 2등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열대 일수는 6.5일로 역대 3위입니다. 다만 밤새 평균 기온은 20.9도로 역대 1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만 놓고 본다면 올해가 역대 현재까지는 가장 더운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달 서울 열대야 일수가 21일, 그러니까 역대 7월 중에 1위를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렇게 역대야 일수가 최고로 기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온도 6월서부터 계속 높은 기온이 유지가 됐고, 두 번째로는 중간에 장마도 굉장히 짧은 기간이 끝나버렸고, 다음에 밤의 습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밤의 습도가 거의 80% 이상 오르다 보니까 아침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복사능력이 심해지지 않다 보니까 예. 역대로 많은 열대야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 찜통더위가 이렇게까지 지속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가장 큰 이유죠. 지구온난화 영향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급속히 상승하면서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단 북태평양고도 일찍 북상을 하면서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러 있죠. 그러면서 지속적인 폭염을 가져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6월부터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일수가 지속되었습니다. 여기다 장마가 활성을 띠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날들이 이제 햇빛이 강한 맑은 날이 많다 보니까 일사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땅이 데워진 것도 있고요. 예. 이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네 번째 티베트 고기압의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들어왔죠. 이렇게 되면 지상에도 북태평양 고기와 상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같이 겹치게 되다 보니까 지상부터 상층까지 아주 매우 뜨겁고 강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층의 뜨거운 공기가 지상으로 내리면서 더워지는 데다가 지상의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지표면은 계속 더워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흔히 이제 우리나라 상공에 두 겹의 이불이 덮고 있다.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기상학에서는 열돔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나라 주변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아주 높습니다. 이 경우 지상 기온에 영향을 주면서 기온이 더 높게 유지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찜통더위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8월, 9월 날씨는 어떤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기상청 3개월 기상 전망에서 8월과 9월 모두 평년보다 더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죠. 예. 일단 뭐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비쌀 확률이 40%인데 이렇게 예보는 형태는 평년보다 매우 더울 것이라는 예보를 말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8월 같은 경우는 1주와 2주는 평년보다 덥지만 3주와 4주는 평년보다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저도 올 여름은 평년보다 매우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덥다 보니까 온열 질환자가 일주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 집계 이후 최장 기록이죠? 네, 그렇습니다. 폭염 기세가 뭐 지금 계속되다 보니까 하루 동안 전국 응급실에 이송된 온열 질환자가 일주일째 매일 1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7일 연속으로 온열 질환자가 매일 100명 이상 발생한 것은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처음이죠. 예. 어제죠 29일 질병과 일정에 따르면은 전날 하루 동안 전국 500여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가 164명입니다. 그러니까 온열 질환은 지난 22일 이후 7일째 매일 100명 이상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 5월 15일 온열 질환 감시체계 가동된 이후에 누적된 온열 질환은 2,631명으로 사망자는 12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름으로는 가장 더웠던 게 작년인데 작년보다 온열 질환자 수는 현재까지 2.6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예. 사망자는 3배가 더 많은 편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더울 때 온열 질환 같은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이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온이 높으면 야외 활동이라든가 외출 좀 자제하시고요. 예. 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영유아라든가 뇌약자, 임산부, 만성질환자는 이 체온을 갖다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온열 질환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건강 관리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저 야외 활동, 야외 작업, 뭐 쇠복고 이런 분들은 이제 시원한 물 또 쉴 수 있는 그늘을 반드시 주의해서 일을 하시고요. 지금 이제 가축들도 굉장히 그 폐사율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송풍 장치를 좀 가동을 해주시고 축사 내부의 분무 장치를 좀 가동을 하고 특히 농가에서는 이제 병해줄 발생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작물을 미리 살펴주고 방제를 좀 실시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어쨌든 저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 주고 장시간 농 작업이라든가 나홀로 작업은 좀 자제를 하시고 또 지금 전력량이 사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라든가 정전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물놀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러시아 캄차카 반도 동쪽 바다에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본에 3시간 내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는데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일단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이제 오늘 아침 오전 규모 8.7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초면 주의보를 발령했다. 9시 40분부로 경보로 상향 조정 발표를 했죠. 일단 일본 기상청은 태평양 쪽 방향이죠. 일본 동해안 쪽으로 쓰나미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질조사국은 알류산 열도, 또 미국 알래스카, 미국 서부 해안 전체 쓰나미 경보를 발령을 했고요. 하와이는 대피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캐나다도 서부 해안 쪽으로 쓰나미 경보를 발령을 했고요. 그리고 중남미, 남미의 서해안 지역 국가, 그러니까 칠레, 페루도 쓰나미 적색 경보를 발표를 했고요. 미국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괌, 하와이, 필리핀, 팔라우, 마샤울 제도 등의 0.3에서 3m 수준의 쓰나미 도달을 예보를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울릉도 지역, 또 북한, 타이완 지역에도 0.3m 미만의 쓰나미가 감지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도 일부적으로 쓰나미 위협 가능성을 발표했습니다. 예. 다만 이 쓰나미는 이제 바다를 지나오는 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은 사실 지금 이게 일본의 홋카이도라든가 혼슈 지역이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은 일단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일단 기상청 관계자는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울릉도 쪽으로는 수위가 약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YTN 재난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목걸이를 바꿔치기 했거나 또 뇌물로 받았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일단 이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게 김 여사 측의 해명과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 5월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모조품이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 해명과는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6월 김 여사가 반클리프 아펠 제품으로 보이는 목걸이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일었을 때의 해명은 달랐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고 일부는 소상공인에게 샀다고 해명했는데요. 특검은 이렇게 해명이 바뀐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부인이 가짜를 순방에 차고 갈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무겁지 않은데도 구매 경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모조품이라고 주장하는 점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이에 특검에선 나토 순방 당시의 진품을 일부러 숨기고 모조품을 준비해뒀을 가능성과 목걸이가 누군가에게서 뇌물로 받은 물건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지난 25일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목걸이뿐만 아니라 이유한 화백의 그림과 고급 시계, 영수증과 현금 다발 등도 함께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대해서 현금 다발이나 화가의 그림 같은 것은 김 여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타인의 재산이라면서 추후 수사기관에서 성실히 밝히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목걸이가 다른 의혹으로도 이어지죠? 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조금 전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는데요. 나토 목걸이 논란 이후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 여사에게 주라며 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걸이를 빌렸다는 해명을 보고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면서 전달했다는 건데요. 이 밖에도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전 씨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윤 전 본부장 측은 정식 절차에 따른 조직적인 집행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고요? 네, 특검은 앞서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자 오늘 오전 10시로 두 번째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YTN에 불출석 이유는 건강 문제 때문이라면서 실명 위험이 있다는 주치의 진료 의견서를 오늘 구치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내란과 김건희 특검 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고 내란 누드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에는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어제 2차 소환 통보 뒤 이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소환조사 불응 횟수는 체포영장의 주요한 요건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오늘 오후 열리는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대응 방향을 설명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상병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음을 시인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내란 특검 수사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어제 내란 특검이 안철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었죠? 맞습니다.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특검이 이를 수사하고자 어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참고인 소원을 통보했지만 안 의원이 정치 탄압이다, 응할 수 없다라고 반발하면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다만 특검이 표결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사실은 확인된 셈인데요. 협조적일 것으로 예상했던 안 의원 조사가 불발이 되면서 특검은 해당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이나 다른 관련자를 소환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면서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검은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사건 등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상태입니다. 네, 내란 특검은 내일 있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영장 심사 준비에도 주력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심사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그리고 위증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계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이 계엄 선포를 방조해 국무위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라는 의무 없는 일을 소방과 경찰에 지시하는 등 이 전 장관이 오히려 계엄을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앞선 조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했던 만큼 특검은 이 전 장관 측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법리 검토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를 통해서 특검이 주장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 신병 처리 방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짚어주시죠. 네, 최상병 특검 어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서 17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최상병 사건 조사 결과가 보고된 2023년 7월 수석 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조 전 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과 마찬가지로 조 전 원장도 기존 입장을 바꿔서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이 지난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국군 지휘통신사령부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 통신 기록을 분석한다는 계획인데요. 특검은 김건희 여사도 비화폰을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 다른 사람의 것을 건네받은 게 아니라 본인에게 지급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얼마 전 한솔제재 공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한솔제재 본사와 공장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사고가 난 기계장치에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상호 기자, 고용노동부와 경찰, 한솔제재와 본사 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에 있는 한솔제재 본사와
대전 신탄진 공장 등 3곳에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30여 명이 투입돼 사고 관련 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대전 신탄진 공장은 지난 16일 입사 한 달 된 30대 신입사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숨진 노동자는 폐 종이를 옮기던 중 기계 아래층으로 연결된 개폐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문제는 사고 발생 10시간이 넘도록 회사 측이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결국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치를 추적해 사고 발생 다음 날 공장 안에서 숨진 노동자를 발견했습니다. 더구나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도 사고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된 위반사항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의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와 작업자들이 폐지 투입구가 열려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경고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솔재지 공장에선 앞서 2019년과 2022년에도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조모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일 밤 9시 반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등을 살해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검찰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와 다른 가족까지 살해하려고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20대 외국인 남성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부순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밤 9시 50분쯤 경기 안산시 초지동 골목길에서 20대 외국인 남성 B씨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차량 3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앞서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자동차 수리점에서 B씨와 언쟁을 벌이다 주먹질을 하고 주차된 차량 2대를 부순 뒤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초 범행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4시간여 만에 인근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상호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에 도착해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무역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측면 지원에 나섰는데요. 미국은 앞서 우리 대표단에 최선의 최종 협상안을 요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동에 이틀 앞서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프로그램, 특히 조선업 등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잘 설명해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얼라이언스를 하게 되면은 미국도 아주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구 부총리는 도착 직후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 협의를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워싱턴에서 한미 협상의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는 등 막바지 민관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박하게 돌아가는 협상은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최선의 최종 협상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최근 한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최선의 최종 협상안을 촉구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제안할 때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과 이미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최대한 미국의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소통하며 양사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 실제 파트너십이 어떤 것일지 논의하기 위해 삼성의 회장, 고위 경영진과 화상 통화를 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양사의 강점을 이용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 시한을 이틀 앞두고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막혔던 각종 쟁점 법안을 다음 주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총력 저직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관세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야 분위기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밑에서 총력 대응하겠다는 뜻이 확고합니다. 농해수위 위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오늘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는 대한민국 농어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농민 불안이 극에 달했다면서 이런 통상 압력은 동맹이 할 짓은 아니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은 더 이상 쥐어짤 마른 수건이 아닙니다. 네, 이제 협상 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만큼 지도부에서도 우려와 답답함이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정부는 협상력을 키우는 전략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아침 미 대사관 앞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협상 테이블에 앉은 정부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국민의힘은 발언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김건 의원은 일본과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보다 협상력이 부족해서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를 해야 하는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쌀이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문제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일본과 유럽연합처럼 관세 15%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도 15%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협상이 굉장히 잘못된 협상 결과라고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4일에 끝이 나는데요. 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장 어제는 윤석열 정부의 제2요구권에 막혀 2차례 폐기됐던 농업 입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농업 입법 등 쟁점 법안들은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속도전에 반발해서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고요. 다음 주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방송 3법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자정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본회의 상정 순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더 이상 국정 발목 잡기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여야 당권 레이스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어제 파리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두 후보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생각이 비슷했고요.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특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면권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우리는 의견을 좀 자제하고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네, 또 남북관계 방향에 대해서도 평화가 경제이고 민생이라면서 오는 10월 말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도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닻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경태, 안철수, 장동혁, 주진우 의원, 또 장성민, 양향자 전 의원 등입니다. 찬탄, 반탄파의 대결 구도를 중심으로 인적 쇄신과 전환길 씨 입당, 또 신천지 논란 등 다양한 사안이 꼬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여자친구였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도주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A씨를 대전 중구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정오쯤 대전 괴정동 길거리에서 애인 관계이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도주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김건희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불응한 것으로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여당에서는 강제 구인이라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문고리들 그리고 측근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입장을 180도 바꾸고 있어요. 네. 윤상현 의원도 전화통화한 적 없다고 하지만 다 인정을 하고 있고 네. 용산 대통령실에 있던 참모들도 대통령이 최혜병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과정에서 경로했다. 다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위 말하는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부분들을 뭐 지지층이라든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은 면이 있는 거 아닌가. 건강상 이유가 아니다라는 건 뭐 서로가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끌려 나오는 모습이 연출될 거라고 보세요? 강제 구인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사법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차량으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특검 조사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특검이 오늘도 이제 불응하게 되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뭐 그 구치소 안으로 사람을 보내서 방금 우리가 뭐 영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구인해 오는 그런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에는 특검이 교도소에서 좀 협조를 해주기를 그냥 기다린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것이 전혀 이렇게 그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강제적인 구인을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그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특검 조사에 불응하는 데 영향을 준 건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조사에 임할 생각이 없었던 건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은 없죠.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거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그 내란죄로 지금 기소가 돼서 조사는 이제 받았습니다. 지금 뭐 2번 정도 이제 불응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뭐 소환에 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면에 왜 그런 이유까지 제가 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특검으로서는 좀 곤혹스러운 것이 수사를 좀 해야 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은 2022년 그 보궐선거 당시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는 뭐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를 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는 건데 저는 법원으로서도 이게 체포영장 발부가 쉽게 될 수 있는 사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특검으로서는 이제 청구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죠. 뭔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강제 수사는 개시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뭐 영장 발부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 이게 이제 판사로서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고 또 현재 뭐 도망할 그런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신병 확보가 돼 있는 상태니까요.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제가 법원에 근무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는 구속된 그 피의자에 대해서 또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한 그런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사례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까? 굉장히 없죠, 사실. 상당히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법원에 이 영장 발부가 될지 이제 그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뭐 체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난관에 부딪힌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이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한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변호인을 선임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변호인을 선임을 했으면은 뭐 어떤 수사 방식이나 뭐 또한 뭐 시기 뭐 이런 걸 조율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메신저 역할을 할 분이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좀 특검으로서는 난감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뭐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최측근들을 통해서 좀 들려오는 게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 혹은 구치소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는데 특히나 건강 같은 경우는 뭐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특검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면 교도소장이 윤 전 대통령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교도소 안에서 건강이 악화됐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교도소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교도소 내나 혹은 필요에 따라서는 교도소 밖에 있는 관련된 뭐 눈이 안 좋다 그러면 안과라든지 또 다른 당뇨병이면 당뇨병에 준하는 그런 외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특검에서 뭐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교도소 측과 일정한 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건강 악화의 수준인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일정 정도 뭐 왜 안 오느냐에 대한 뭐 몸에 안 좋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핑계는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측면들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외부에 전하는 게 일종의 언론 플레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시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을 전하기 위해서 뭐 누군가를 만나는 게 아니라 뭐 변호인이랄지 뭐 아니면은 며칠 전에 만난 뭐 심평 뭐 교수랄지 뭐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것을 그렇게 뭐 언론포를 하기 위한 뭐 이런 것으로 저는 좀 보는 것은 조금 그것은 좀 과장인 것 같고요. 특검으로서는 어쨌든지 간에 수사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그 조사가 당연히 좀 필요한 상황이죠. 지금 해병대원 그 특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3개의 특검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피의자에 대한 소환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 이제 특검법 관련한 공천 관련한 것도 있고 뭐 또 해병대원 관련한 것도 있고 이게 여러 개가 있는 건데 좀 이 특검들 간의 어떤 그런 뭐 그 소환 시기나 뭐 이런 것도 저는 조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도 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부르게 되면 사실 그런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적으로 보일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피의자는 가장 마지막에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천 개입 관련해서도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전화는 받았지만 그 이야기를 이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천관리위원들에 대한 뭐 직간접적인 조사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전달이 안 된 건지 그리고 공천으로 그렇게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은 것이 과연 외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 공천관리위원들의 정말 그 자유로운 그런 의사에 따라서 된 것인지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벌써 이제 소환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그것은 시기 조절을 좀 해봐야 된다는 좀 그러한 좀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을 마지막에 부르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특검이 이렇게 서두르는 게 특검 기간 자체가 좀 그렇습니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 아닐까요? 네, 아무래도 한정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좀 다투어서 좀 하고 싶은 특검의 욕심이 있을 것이고 또 역으로 보면 이렇게 응하지 않으면 사실은 결국에는 그 명분이 오히려 역으로는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특검 기간 연장의 빌미가 될 것 같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버틴다고 해서 버텨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끝내야 될 특검 기간들이 내년 4월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오히려 이것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정략적인 고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에 오히려 더 손해가 되는 결과를 볼 수도 있다는 거고요. 예. 지금 주치 어떻게 얘기하는 건 아직까지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이미 파면된 대통령인데 주치의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점 몇 평짜리 독방, 생지옥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수용자 입장에서는 독방은 하나의 특혜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말 심평 변호사가 전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독방이라고 만약 윤 대통령이 독방이 아닌 10명 수용한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거기는 생지옥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예. 자, 그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조사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재판에 안 나가는 거는 그 자체로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박 전 대통령께서도 재판에 안 나오신 상태에서 그렇죠. 진행이 된 그런 전례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검이 이제 30일 그렇게까지 좀 연장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특검의 또 연장 여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이고요. 수사의 진행 여부 이런 것을 좀 보면서 그 연장 여부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자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댁에서 압수수색 중에 이제 발견된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걸이가 결국 모조품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가품이 알리바이를 위한 것이다. 순방 때 실제로 착용한 진품 목걸이가 존재할 것이다. 이 가능성을 지금 의심을 해보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글쎄요, 지금 그 가품까지는 그게 확인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특검이 어떻게 해서 오빠의 장모집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배경이 저는 궁금해요. 그에 대한 어떤 정합성이 있는지, 오빠의 장모집을 압수수색해야 될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모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오빠 또한 앞으로의 지금 현재 드러나는 정황에 의하면 물론 진품 가품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알리바이에 대해서 오빠도 말을 바꿀 수 있는 개연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그 얘기를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천 관련해서는 혹은 명태균 씨와 녹취록에 대해서도 오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것과 관련된 또 건진 법사와 오빠의 관계 그리고 여사까지 가는 중간에 브릿지나 게이트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이제 특검이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과연 저것이 이제 가품 혹은 진품만 따로 노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세트로 진품과 가품을 그럴 수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진품을 사면서 같은 가품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성 때문에 진품을 갖고 있지만 또 편안하게 혹시 분실을 생각해서 가품을 들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실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저는 오빠를 수사해 들어가면서 저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 목걸이 진품 가품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이제 뇌물 관련한 그러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지금 발견이 된 이 목걸이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반 클리프 목걸이를 매개로 해서 통일교의 뭐 캄보디아 사업을 편의를 봐줬다. 이제 그게 뇌물죄의 이제 구성 요건으로 아마 특검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수사를 좀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진품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건진 법사는 잃어버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5월에는 모조품을 산 사실이 있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 그러면은 지금 나타나는 거는 이 진품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무런 지금 진술도 없고 정황도 없고 거기에서 이 진품을 만약에 어디선가 발견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전달을 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보면 결론을 정하고 지금 수사는 하고 있는데 첫 단계에서부터 이게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삐걱거리고 예,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갑자기 또 어제 뭐 이후한 화백의 그림 이건 이제 진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품 뭐 보증서까지 발견했다는 건데 이 그림은 이번 사안과 좀 개연성이 네, 그런데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지금 압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그거는 내 물건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좀 수사가 정해진 방향에 따라서 좀 순조롭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좀 난관에 부딪힌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품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후한 화백의 그림, 이것은 이제 이 공평지구 개발 특혜와 관련한 압수수색에서 지금 발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통일교랑은 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특검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로 좀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런 처음에 의도한 뭐 이런 방향으로 수사를 빨리빨리 진척을 하기 위해서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진품의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모조품이 왜 오빠의 장모댁에서 발견이 됐는지, 왜 그곳에다가 뒀는지 이 부분도 사실 좀 의문으로 남아있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 오빠 얘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그 명태균 씨와의 대화 내용에서 오빠를 언급한 게 그 당시에는 이 오빠가 윤 전 대통령이냐 아니면 정말 무슨 오빠냐 이런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친오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주장이 맞다면 친오빠가 공천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와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친오빠는 공천 얘기를 명태균 씨와 나눴는가? 또 이런 의문도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첫째부터는 친오빠는 명태균 씨를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취 속에서도 우리 오빠를 좀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정말 윤 대통령이냐 친오빠냐 논란이 있었을 때 저는 친오빠에 가깝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무식해서 그래. 보통 이제 남편이 집에서 정말 아내들한테 그런 취급을 많이 당하죠. 그러니까 게으르다, 머리가 안 돌아가는. 근데 무식하다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뭐 이렇게 윤 전 대통령께서 그래도 서울법대를 나오시고 사실을 합격하셨는데 그분한테 김건희 여사가 무식하다는 말을 쓰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머리가 안 돌아간다 말할 수 있지만 집에서 왜 이렇게 뭐 움직이지 않고 생각이 없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한테 무식하다는 말은 안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정황으로 보면 오빠의 의도와 명태균 씨의 의도가 좀 갈린 게 있고 또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일정 정도의 사람에 대한 게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공천을 줘야 될 사람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그 안에 숨어 있는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김 교수님께서 가정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 전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왜 오빠와 명태균 씨는 왜 공천 관련 이야기를 나눴을까? 그것도 밝혀야 되겠죠. 그게 딱 일부분만 명태균 씨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대체 윤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냐, 그렇죠. 친오빠냐, 예. 이 가지고 또 설이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공천 관련해서 지금 명태균 씨하고 왜 그런 문자 메시지가 나올 정도로 했는지 이게 현재의 공천 관련한 특검에서는 해당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특검에서 공천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은 2022년 그 보궐선거 당시에 이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이제 받은 그 경위에 대해서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은 조금 현재의 수사의 그 핵심에서는 좀 벗어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특검의 수사가 지금 전방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내란 특검이 안철수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내부에서는 이런 논란이 불붙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게 내란에 대한 수사가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입니다. 저 안철수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 국민의힘을 지키겠습니다. 이어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다며 야당을 탄압한다는 주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 안철수 의원의 반발이 하남자 공방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또 됐습니다. 일단은 내란 특검이 안철수 의원은 부른 이유 직접 밝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에 유일하게 찬성한 야당 의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당시의 지도부가 계엄 포결에 있어서 업무 방해를 했는가를 좀 한편으로 보면 그 당시에 유일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말 그대로 참고인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조사. 그런데 예상외로 본인은 왜 나를 조사하냐라고 발끈했기 때문에 의외의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특검의 반응이죠. 다만 이제 그 전당대를 앞두고 안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만 찬성해서 기쁜 듯이 그렇게 조사받으러 갈 일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당 전체를 생각했을 때 내가 고분고분하게 내가 잘한 것이다라고 조사받지 않겠다. 이것도 하나의 자기 표현이고 선거운동의 전략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특검도 너무 지나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업무 방해라고 순수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완 조사해야 될 지점인데 핵심적인 조사 대상자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안철수 의원을 불러다가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시기상으로 앞뒤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의원이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그 뒤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해서 그러니까 이 관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좀 본인이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시각도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권성동 의원도 여의도 대표적인 하남자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특검이 저는 좀 너무 성급한 소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다 어떠한 그런 언론 플레이나 이제 뭔가 본인에게 유리한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전부 연관 짓는다는 지금 말씀이시죠? 민주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한달지
뭐 아니면 또 국회 해산법을 지금 발의를 한달지 뭐 이렇게 다 그런 것이 지지자들을 위해 한 어떤 그런 그 러브콜을 하는 뭐 그러한 표시죠, 행동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특검으로부터 이제 소환을 받았다. 물론 참고인 신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어떤 안철수 이제 의원으로서는 뭔가 이런 정치적인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는 보입니다. 근데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그 계엄 해제 표결에는 또 참여를 안 하셨죠. 그러니까 왜 이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그게 의문이에요. 특검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제 계엄 해제 표결에 좀 뭔가 그 참여를 못하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 아니냐고 뭐 그런 의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불러서 좀 뭔가 그렇게 의견을 들어볼 그때 상황을 이야기 들을 사람은 많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 주로 그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결에 참여를 안 하셨고 그런데 이게 뭐 그 탄핵 소추안에 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은 지금 계엄 해제 표결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필요성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수사권에서 부른다는 것은 이것은 수사권의 남용이죠. 그런 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저는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수사결에 가는 걸 어느 누가 그것을 좋아하면서 가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계엄 해제 상황에서 관련이 없는 의원을 우리 그 특검법에 찬성을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부른다는 거는 저는 특검이 너무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오히려 특검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런 그 소환에 대해서는 특히 현역 의원에 대한 소환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당 의원인 권성동 의원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권성동 전 대표로서는 또 탄핵 찬성을 하셨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서로의 이제 입장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그 오늘 그 메시지를 좀 내셨는데 좀 이런 것이 한편으로는 뭐 국민의힘의 어떠한 그 당대표 뭐 선거에 이제가 되다 보니까 좀 이러한 반응이 좀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당이 오히려 좀 또 분열하는 뭐 찬탄 반탄으로 지금 나뉘고 있는 이러한 당대표 선거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면에서는 좀 당원의 한 명으로는 좀 그 서로 좀 화합하는 뭐 그러한 분위기에서 당대표 선거가 치러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당대표에 도전하는 안철수 의원에게는 하나의 이벤트가 또 지금 새로 생긴 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에. 그러면 이 이벤트가 이후에 이제 전당대회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우선 뭐 찬탄 반탄으로 구성되어졌을 때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경선에서 안철수 의원이 중심축이 될 가능성, 뭐 조경태, 안철수 이런 분들이 연대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있을 때 조금 더 이러한 부분들 주목을 끌 수 있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1차 관문을 넘어가야 될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아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안철수 후보 개인이 전당대에서 얼마나 조직적인 어떤 동원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더 지켜봐야 될 대목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권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가 처음으로 생중계가 됐는데 이 자리에서 과거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아주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그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국무회의 가운데 회의가 이제 끝나는 시점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요즘 그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좀 애둘러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유명해져서 죄송하다라는 즉석 발언을 했는데 저 모습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저 모습을 보고 나서 진짜 역량이 좀 부족하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저게 분위기가 굉장히 안 맞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산재 사고에 대한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또 다짐도 받으시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인사혁신처는 이 산재 주무부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회의 끝머리에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필요한 부분을 또 시간이 있기 또 이렇게 그렇죠. 어느 정도 걸렸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어떤 토론회에서의 하는 뭐 이런 뭐 정신적인 뭐 교육이나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것은 굉장히 뭐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리고 분위기를 굉장히 흐리는 그런 그 이야기였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참석한 이런 국무회의에서 할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정말 이 최동석 그 처장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역량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는 국민들은 오히려 더 의문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여당 의원조차 정권의 부담이다. 좀 대통령이 부담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러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어제 그 발언은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국무회의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뭐 이러한 좀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논란을 진화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간에 오히려 말을 좀 자르고 짧게 얘기해달라, 이렇게 핵심만 얘기해달라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대통령도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꼈다, 좀 부담스럽게 느꼈다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뭐 실질적으로 배석자라고 하면요, 국무회의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와서 앉아 있기나 해라라고 하는 정도면. 그냥 앉아 있으면 될 일이죠. 끝나고 난 다음에 회의 공식적 회의 끝나고 뭐 다른 국무위원이나 대통령님께 좀 요즘 저로 인해서 좀 혼란스럽고 요란을 떨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일을 또 공식적으로 자기가 발언권까지 얻어가면서 주제에 맞지 않는 얘기를 얘기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최동석 인사현직처장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는 게 바로 저런 포인트예요. 굉장히 돌발적이고 또 표현이 과합니다. 사실은 인사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얘기하고 자기 개인의 어떤 인사의 평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전혀 저런 어떤 자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걸 다시 한번 스스로가 자기 한계를 노출시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의 그 문제점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이 논란 뒤에 스스로 거취를 좀 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뭐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정권의 부담스럽다. 박범계 의원도 그러니까 아예 어제 그냥 부담된다고 저는 오히려 얘기했더라고요. 계속 이제 발언도 나오고 있고 뭐 70세면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 근데 본인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70세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계속 그 까득까득 그 나오는 양파처럼 지금 계속 지금 이런 그 과거의 발언도 재조명이 됐지만, 저는 아까 저 장소에서의 국무회의에서의 저 발언, 저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이게 그 어떤 그런 말실수,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저 정도의 이런 그 판단력으로 이게 인사혁신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면이 들어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조차 지금 정권의 부담이 된다, 지금 이러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아마 저런 모습이 또 한 번 연출이 된다고 하면 아마 뭐 사퇴를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더 좀 때와 장소에 맞고 인사혁신처장다운 이러한 그 좀 태도를 좀 계속 좀
가지려는 그 예. 노력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어제 저 장면이 좀 결정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느낌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정치인들도 뭐 면회를 다녀왔다, 뭐 우원식 국회의장도 다녀왔다 이런 면회 소식도 들리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면회를 다녀왔다는 것이 바로 사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질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더군다나 정치인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여야의 거의 비슷한 균형 맞추는 어떤 사면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우상호 수석 말에 의하면 8.15 사면만 하더라도 거의 경제사범이라든지 어떤 민생 사범들에 관련된 사면일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일부 뭐 인사들의 소위 뭐 이렇게 면회 그 자체를 가지고 사면 정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좀 너무 속단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약간은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인데 네.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우원식 의장의 이 이제 면담하고 예. 이 사면을 좀 연결하는 거는 조금 그것은 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또 뭐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뭐 가신 뭐 이런 자리 아닌가 싶고요.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사면이라는 것은 여야의 좀 형평성도 또 두루두루 좀 갖춰야 되는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8.15 사면은 저는 좀 조금 빠른 감이 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주 세명대 특임 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복인 오늘 이곳 식당 앞에서는 이 보양식을 찾은 시민들의 끊임없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복은 3복 가운데 두 번째 복날로 예로부터 더위에 지친 몸을 돌보는 날로 여겨졌는데요. 현재 서울이 35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시민들은 뜨거운 날씨에도 삼계탕 한 그릇으로 기력을 회복하며 이 더위를 이겨내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복 더위라는 말에 걸맞게 오늘도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기 여주 가남읍이 36도, 경기 파주 탄현면이 35.7도 등 경기도를 중심으로는 36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크게 치솟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한때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맑고 35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이 복날 맞아서 다양한 보양식으로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세현입니다. 네,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죠. YTN 서울타워가 올해로 준공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남산 정상에 자리한 YTN 서울타워는 원래 방공용 송전탑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후 일반 시민에게 개방됐고 2000년 YTN이 인수한 뒤 서울의 상징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올해 50살인 서울타워는 1980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됐습니다. 서울 남산에 있는 해발 479.7m의 서울타워가 공개됐습니다. 애초 북한 전파를 방해하고 우리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는 입소문을 타며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맑으면 멀리 인천 앞바다는 물론 휴전선 넘어 개성 숭악산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탁 트인 전망 때문에 준공 뒤 5년이나 금지구역으로 묶이는 시련도 겪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 장거리 대포의 타격점이 되고 전망대에서 청와대를 포격할 수 있다며 일반인 출입과 언론 보도를 막은 겁니다. 이후 최신부가 운영하던 서울타워는 2000년 YTN이 인수한 뒤 다시 도약하게 됩니다.
타워 하부에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고 탑시는 미세먼지 농도 등에 따라 색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볼거리가 다양해지면서 인수 당시 1년에 100만 명이었던 방문객은 이제 1,300만 명에 달합니다. YTN 서울타워는 지난 50년 역사를 토대로 새로운 50년 준비에 나섰습니다. 특히 보행약자를 위한 남산 곤돌라까지 완성되면 시민과 한층 더 가까운 서울의 진정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네, YTN 서울타워는 최근 철제 구조물 철거로 대형 미디어 파사드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명동에서 남산을 향하는 새로운 계단길이 생기면서 접근성도 개선됐는데요.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는 YTN 서울타워의 모습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YTN 서울타워를 수놓은 화려한 불빛들. YTN 서울타워는 최근 아날로그 방송 장비를 위한 구조물을 떼어내고 일자형 탑신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대형 미디어 파사드가 가능해지면서 관광과 문화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이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YTN 서울타워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전 세계, 전국에서 모인 관광객들은 이렇게 사랑의 자물쇠를 걸며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면서 구글 트렌드의 서울타워 검색량도 최근 5년 사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에서 9월까지 YTN 서울타워 유료 전망대 방문객은 56만 명, 외국인 입장객은 한 해 전보다 21%나 증가했습니다. 최근 명동에서 남산으로 가는 새로운 계단길, 북측 숲길까지 조성돼 소요 시간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되며 명동 접근성이 개선됐습니다. YTN 서울타워는 이제 더 많은 관광객을 받아들일 본격적인 준비에 나섭니다. 서울의 랜드마크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정적이고 올드한 느낌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트렌디한 장소, 그래서 누구나 찾아가고 싶은 장소, 물론 한국의 상징이라는 권위를 지키면서 그런 장소로 변모를 하기 위해서 50년 동안 남산을 지켜온 YTN 서울타워. 앞으로도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YTN 서울타워는 최근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킨 애니,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요 배경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승환 기자입니다. 걸그룹 헌트릭스가 힘을 모아 세상을 구합니다. 그 힘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애니메이션 속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YTN 서울타워가 등장합니다. 컨셉이나 애니메이션 다 그분들이 다 이제 그 코리아니즘을 다 두셨어요. 이처럼 서울타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공간입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컴백에 맞춰 핑크빛으로 물들었고 BTS 데뷔 10주년을 맞아선 보랏빛 조명으로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책임졌습니다. YTN 서울타워는 이렇게 티셔츠 디자인에 애용될 정도로 K컬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We like to visit all the towers around the world, so we've been to several of them, to Dubai and other countries. The view is incredible, very beautiful. We can see that the city is really big and yes, it's really nice, and it's a symbol of Seoul. YTN 서울타워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50년을 준비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50년 동안 남산을 지켜온 YTN 서울타워는 관광객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서울의 명소입니다. 누군가에겐 추억의 장소, 도심 속 소중한 휴식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김희영 기자가 YTN 서울타워를 찾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탁 트인 시야가 사람들을 반깁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YTN 서울타워는 서울의 모습을 한눈에 담기에 제격인 장소입니다. We are seeing the both sides of Seoul, and it's a really good place to see all Seoul, and we really like it. 자연과 도심이 조화를 이룬 풍경에
서울과 한국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Here you can actually see like the river and the mountains and see how it's all integrated together, both urban and nature, whereas that's not something that you can see in really any other part of the world, in my opinion. We're from New Zealand, so we got to see which direction New Zealand is in, and it gave us a really good view.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매주 수십 년 지기 고등학교 동창들과 이곳을 찾아 향수에 젖기도 하고 수시로 달라지는 꽃과 나무에 새로운 마음도 얻어갑니다. 그 안에서 옛날에 데이트하던 시절의 그 추억도 있고 그 옛날 생각하면서 더러 올라가고 그래요. 새롭죠. 너무 좋고 여기서 저 끝까지 전부 안 보이는 데가 없잖아요. 주변의 남산 둘레길과 한옥마을까지 직장인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도심 속 휴식 공간입니다. 뭐 제 걸음으로 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뭐 일하다가 가끔 밖에 봤을 때 남산타워 보이면 뭐 눈도 시원해지는 느낌이고. 50년 동안 사랑받아온 YTN 서울타워.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곤돌라가 도입되면 더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쌓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와 파리 에펠탑 등 하늘에 더 가까워지려는 인간의 욕망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발현되는데요. 높이 300m 이상의 건물을 가리키는 슈퍼톨이 지구상에 240곳 넘게 우뚝 솟아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사막의 기적 두바이에 세워진 또 다른 기적 부르즈 칼리파. 첨탑까지 높이가 828m로 일대의 즐비한 마천루들 사이에서도 단연 위용을 자랑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파리 만국 박람회를 기념해 1889년 완공된 에펠탑도 세계 타워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무나 돌이 아닌 철로 지어져 건축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됐고 지금은 프랑스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에펠탑 보수 과정에서 나온 고철이 지난해 파리 올림픽 메달에 들어간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Concerning France, I mean, our main asset is the Eiffel Tower, and we tried and we succeed that they can bring them home gold and Eiffel Tower, which is the best we can do for them. 이 밖에 쿠알라룸푸르의 메르데카 118, 뉴욕의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 등 더 높은 곳으로 향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높이 300m 이상의 건물을 일컫는 슈퍼톨이 전 세계에 240곳 넘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YTN 서울타워도 그중 하나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방학회 있는데요. 우리 엄마가요. 여기 오자고 했어요. 여기 재밌어요. 날씨도 좋고요. 애들 바람 좀 쐬주려고. 우리 집도 보이고 높은 빌딩을 보니까 아주 재밌었어요. 서울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남산은 서울 시민들의 좋은 휴식처입니다. 엄마인데 어른들 어린이 하나요. 한눈에 보이는 서울의 모습도 신기하지만 YTN은 서울타워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이제 서울의 명소로서 이름값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낯선 이방인들에게도 이곳 서울타워는 다시 찾고 싶은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북한 태권도의 정수를 보여줬던 태권도 선수들. 가자, 어디를 한번 걸까? 평양보다 이렇게 맑지 못하고 차가 많으니까 오지럽다 만다. 서울 남산 하늘에 휘영청 둥근 보름달이 떴습니다. 어디 떴나? 남자이 떴지. 그래. 고백해가지고 받아주면은 이쁜 사랑할 수 있도록 소원을 빌러 여기 올라왔어요. 서울의 상징인 남산 서울타워. 이제 명실상부한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한국의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YTN 서울타워가 있다면 이웃나라 일본에는 도쿄타워가 유명합니다. 도쿄타워는 나이가 환갑을 훌쩍 넘겼지만 일본 국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변함없는 일본 수도의 대표적인 명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타워 앞입니다. 네, YTN과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도쿄타워,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도쿄타워는 지난 1958년에 지어져 올해로 6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쿄타워를 짓는 데는 무려 철강 4,000톤이 투입됐는데요. 높이 334m인 도쿄타워는 당시 난립해 있던 방송통신탑의 이 전파를 일원화해 본격적인 TV 시대를 연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도쿄 스카이트리의 일본 최고층 지위를 내줬고 디지털 TV 시대가 되면서 그 역할이 상당히 줄었지만 도쿄타워는 여전히 도쿄 시민들 사이에서는 도쿄타워가 있고서야 도쿄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변함없는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쿄타워 전망대에서는 도쿄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날씨가 좋으면 후지산과 요코하마 등도 시야에 넣을 수 있습니다. 도쿄타워는 꾸준히 건축물 내부를 고쳐며 시대에 맞는 변모를 거듭해왔습니다. 특히 다양한 이벤트 공간과 기념품 매장 등을 통해 관람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에 힘입어 도쿄타워의 누적 관람객 수는 지난해 9월 기준 1억 9천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무려 40%가량이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도쿄타워는 YTN 서울타워와의 협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은 꾸준히 실무자 간 교류를 통해 두 타워의 특징과 장점 등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의 우정과 협력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가자는 의미를 담아 서울타워와 도쿄타워에서 각각 점등을 밝혔습니다. 도쿄타워는 빠른 시대의 변화에도 이에 맞춰 진화를 거듭하며 일본 수도의 상징으로서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타워 앞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준공 50주년을 맞은 YTN 서울타워에서는 오늘 하루 다양한 시민 체험 행사와 미디어 파사드가 연출될 예정인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이민재 리포터. 네, YTN 서울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네, 50주년 앞둔 YTN 서울타워 모습 어떻습니까? 네, 역시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답게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YTN 서울타워가 우뚝 솟아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만 봐도 웅장한 모습까지 느껴지는데요. YTN 서울타워는 5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이곳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민들이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행사를 체험을 했는데요. 그럼 오전에 이 행사를 참여한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서 되게 긴장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기분도 좋고 신기했어요. 아까 저 차를 보니까 되게 크고 제 영상도 나와서 신기했어요. YTN 서울타워는 지난 1975년에 완공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울의 하늘을 밝혔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전망대이자 송출탑이라는 점에서 흔히 서울타워로 불리고 있었는데요. 1999년에 YTN이 타워를 본격 인수하면서 공식 명칭은 YTN 서울타워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국민과 함께한 이곳이 50년이 지난 지금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야외 방송국을 방불케 하는데요. 실제 방송에 투입되는 카메라와 모니터까지 설치돼 방송 진행자가 된 듯한 경험도 해볼 수 있고요. 오픈 스튜디오 옆에서는 실제 YTN 중계차도 전시돼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탑승도 해볼 수 있습니다. 중계차 안에 설치된 다양한 내부 장비를 살펴보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방송의 현장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밤 8시부터는 YTN 서울타워 전면을 활용한 대형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서울을 비추다, 세상을 잇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서울의 밤하늘을 수도울 빛의 향연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 펼쳐질 특별한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YTN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서울타워에서 YTN 이민재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막판 지원을 위해서 미국으로 향합니다.
정 회장은 현재 막판 논의가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을 돕고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세 번째 재계 인사로 미국행에 합류했는데요. 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